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0명입니다. 3차 유행이 5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누적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8주 이상 정체기가 지속되자 지금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민이 뭔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동의율이 다소 저조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접종 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을 제공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00명대가 300명대 내려간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 3차 대유행이 안정기로 접어든 지 한 2달 가까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300~400명대가 안정기로 볼 거냐 불안한 상황으로 볼 거냐의 입장의 차이. 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안정기라고 보고 있고 방역 당국은 이걸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당국이 이게 숫자가 많아서 불안하다는 건지 아니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서 불안하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300~400명대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의 역학조사 역량이나 중환자 치료 역량을 볼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300~400명대가 쭉 유지되니까 안정세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이걸 또 안정세라고 발표를 하면 또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긴 기간 해왔고 그 상태에서 국민들의 경각심에 의존해서 방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경각심이 아니라 방역을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그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거리두기 체제, 방역 시스템, 환자 치료 체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 인구는 많습니다만은 하루에 1,5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직도요. 우리는 300~400명 유지하고 있는 상황. K-방역,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은 그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적은 수의 확진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확진자 수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른 비용,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로 인한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사회경제적인 손실, 취약자들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던 문제, 학교가 올해 문을 못 열어서 학습 격차가 심각해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잘했지만 투입 비용 대비 효과로 따지면 그렇게 효율적인 방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두기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처럼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거리두기 단계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적절할까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과거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2.5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정부가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이제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한 2.5단계를 한 달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그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2.5단계가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굉장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 여기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면적당 인원을 제한하거나 또는 일부는 문을 닫거나 하는 정도의 조치밖에 지금 가능한 조치들이 없어서 그게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냥 현행 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화하는 형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워낙
이 방역의 위험이 있는 곳을 세밀하게 지금 관리하기보다는 뭐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문을 닫게 하거나 하는 등의 약간 거칠고 거시적인 조치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까지 감염 양상에 대한 좀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주 정밀한 대안을 내놓는 쪽으로 전면 개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정부가 계속해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근데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부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200명대 또는 지금보다 더 안정화되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2달 이상 300~4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보다 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 없이 떨어지면 도입하겠다고 하는 게 약간 좀 뭐랄까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300~400명이 2달 정도 되니까 이거는 안정세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정부가 그 방역 당국이 말하는 200명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법은 그럼 백신밖에 없는 겁니까? 백신이 대안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2분기 말까지는 전 국민의 20%가량밖에 접종이 안 되기 네네. 때문에 치명률을 떨어뜨리거나 중증 환자 발생은 이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 예. 확진자 수의 발생을 백신으로 그때까지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역 감염 중에서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남자 핸드볼입니다. 청주 SK 호크스 선수 코치진 13명을 대상으로 검사했더니 11명이 확진이 됐어요. 근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명이 발열이 났고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 한 6일 정도까지는 그냥 생활에 같이 했다는 거죠. 네, 네. 그거는 계속 많이 방역 당국이나 교수님처럼 TV 나와서 많이 그 주의를 줬는데도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지금 몸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야지. 왜 그렇죠? 아마 아프면 쉬는 문화가 네. 이게 그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눈치도 지금. 보이고. 네, 네, 예. 예. 이게 그렇게 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프면 쉬자라고 네네.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급병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아프면 3, 4일 쉴 수 있게 해줘야 네. 이게 사람들이 쉴 수 있지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문화를 수십 년간 이어왔는데 그걸 예.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정부가 유급병가를 도입하는 거를 연기했고 네. 그 결과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의 거의 다수가 무증상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증상이 있었고 증상이 있은 후에 상당 기간 지나서 발생한 경우에 이게 감염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그게 좀 진짜 목욕탕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경각심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와 같은 방역을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네. 쉴 수 있게 하되 네. 눈치까지 안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경남 지역의 상황도 조금 보면요. 최근에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경남 지역의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 진주시에 이어서 거제시에서도 해열제를 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실효성 면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그러니까 검사의 건수, 또 이제 그로 인한 뭐 사회 경제적 비용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환자 수에 비해서 뭐 그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하는 사람의 숫자가 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게 1000배 단위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많을 거기 때문에 일반 감기가 뭐 감기를 포함해서 열이 나는 경우가 아마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민감한 코로나 환자를 찾아내는 어떤 수단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진주나 거제에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게 지금 예. 변이 바이러스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로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예.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조치, 효율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이 코로나19가 고약한 게요. 답답하고. 네. 어떤 증상이 딱 나면 아 그래 이거는 거의 코로나의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게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초기에는 예. 증상을 구별하려고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네. 그냥 이게 일반적인 감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프면 쉬고 증상이 지속되면 가서 검사받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백신 얘기로 가면요. 이제 접종한 지 우리나라에서 접종이 시작된 지 26일이 됐습니다. 1차 접종 끝난 사람이 70만 명이 넘었고요. 지금 백신 접종은 그럼 정부나 방역 당국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그 3월 말까지 목표로 했던 그 접종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을 접종한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새로 그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원 입원 입소 환자들에 대한 접종도 이제 당겨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자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고 이상 증상이 당연히 열이나 통증은 다 기본적으로 있는다고 하니까 그 이외에 정말로 특이한 좀 심한 이상 증상 같은 건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일부 이제 그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됐던 사례들이 있었지만 네네. 대부분은 그냥 의심 사례이지 진짜 아나필락시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사망한 사례들도 대부분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지고 있고 네. 백신으로 인한 어떤 치명적인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안전하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접종이 계속되면서 지금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글도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또 대통령 백신 받고 측에 관련해서 허위글이 네.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논란이 돼서 이제 저도 그 대통령께서 백신 접종하는 화면을 봤는데요. 네. 이제 간호사가 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병 바이아를 손에 잡고 이게 주사기로 이제 그 주사약을 뽑은 다음에 네. 손 아래 잡고 있던 그 주사기의 뚜껑에 다시 뚜껑을 주사기에 이렇게 씌우는 예. 모양이 보여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뚜껑을 씌운 주사기를 칸막이 옆에 있던 이제 책상에 놓고 알코올 솜을 집어들고 주사기하고 다시 집어들어서 접종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는 칸막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주사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책상에 앉아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뚜껑을 다시 씌울 필요가 없는데 그때는 바로 옆에 있을 때 말하는 바로 거죠. 옆에 있을 때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촬영을 위해서 칸막이 바깥에 대통령께서 앉아 있고 예. 이제 간호사가 서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알코올 솜을 집기 위해서 주사기를 책상 위에 놔야 되니 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다시 씌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만 유심히 봐도 이게 예. 주사기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 보이진 않고요. 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냉동고가 필요하고 네. 굳이 그 대통령께서 그걸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바꿔서 접종해야 될 만큼의 그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가짜 뉴스들이 생겨나는 거는 네.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더 올리는 결과, 그러면 접종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숫자 비율이 줄어들고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결국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예. 많은 취약계층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런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심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렇게 정말 전문가의 그 설명을 듣고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중수본이 중앙사고수법부가 조사를 한 거예요. 네. 백신 안 맞은 사람한테 맞겠냐 그랬더니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맞겠다. 네. 3명 정도는 아직 주저주저 하는 것 같고 아직 모르겠다가 20%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70%는 당연히 맞겠다고 하는데 그 30%는 왜 주저할까? 네.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아직 불안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마 그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그러니까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 논란, 백신의 이상 반응과 관련된 논란들이 그 지속되면서 이게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접종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조사를 작년에 했을 때는 그 접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비율이 한 87%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결국은 백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이나 사회적 논란, 뭐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가짜 뉴스 네. 이런 것들이 백신 접종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골고루 지게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서 예.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백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올리려는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백신 관련 뉴스는 방역 당국의 발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하는 말씀 이런 걸 위주로 들어야지 네. 나머지 분들 거는 잘 걸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75세 이상 분들에게 이제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들어오는 순서가 그래서 화이자로 접종한다고 네, 하던데, 네. 근데 그 운송도 약간의 냉동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네. 직접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접종 센터까지 모시기도 할 거고,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 택시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예. 요거 하나만 더 짚어주세요. 백신,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 네. 그리고 고령자야. 우리 네. 부모님들이 네.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기저질환이 있는데 백신 맞아도 될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맞아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고령자이고 또 그 고령자분들이 그 연령이 그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뭐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치명률이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한 분들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더 우선 접종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 이제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정말 백신을 맞아도 되냐, 그런 분들한테 이상 반응이 생기면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가벼운 이상 반응이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상황에 있는 심각한 기저질환자라고 하는 분들은 집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심장이나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서 또는 의사들이 이게 오래 사시기 좀 어렵다. 뭐 언제 짧은 기간 내에 돌아가셔도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정도의 상황에 놓인 심각한 기저질환자의 경우에 예. 이제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가벼운 이상 반응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저질환자, 그냥 집에서 사시고 생활하시고 이런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백신 관련해서는 이 내용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홍콩과 마카오에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잠정 중단한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왔다고 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그 백신을 이제 생산할 때 생산의 한 단위가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그 단위별로 제조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로트 번호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는데 그 한 특정 로트 번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포장 이상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네. 포장이 이상이 있어서 접종을 중단했다고 하고 그 문제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이자 백신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산 과정에서 그 단위에만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거라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백신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가 병이 다 나았어도 코로나19 환자의 약 40%는 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그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 또는 이제 본인의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을 수 있고 예. 또 항체가 좀 생성됐는데 그게 충분치 않으면 이게 빨리 감소해서 단기간 내에 짧은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한 3개월만 지나도 코로나에 다시 걸릴 수 있는 상황의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코로나에 걸린 사람 중에 한 40%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력이 생긴 것과 그냥 자연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생겨서 얻은 면역력 중에 예. 지금 전문가들은 백신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 후에 생긴 면역력이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코로나에 걸려서 예. 나와서 생긴 어떤 면역보다.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연구 결과보다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면역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